프롤로그. 어떤 교사가 행복한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에 다이어리 프롬 엔타티카, 남극에서 온 편지라는 글이 실려 있다. 주인공인 미스터. 남은 남극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직업인 요리사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기 때문이다. 공자의 논어, 옹야, 편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지지자 불려 여지자 여지자 불락지자.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공자의 논어. 옹야편.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기는 자는 배움. 아는 자에서 숙달, 좋아하는 자, 하고 전문가 즐기는 자로의 길을 겪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아는 자, 좋아하는 자, 그리고 즐기는 자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는가? 필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선생님들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 역할을 아는지, 좋아하는지, 그리고 즐기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과연 어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결국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혹은 바로 점핑해서 즐기는 자로 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최종 목표는 행복이다.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알고, 좋아하고, 즐기기까지 한다. 즐기는 자가 좋아하는 자보다 더 위에 있으니 현재 하고 있는 일, 자신의 위치에서 그 일을 즐기기 위해서 매일의 살사, 춤을 추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조벽 교수님께서 행복한 수석교사를 위한 온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교수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다. 그 강연에서 교수님께서는 여러분은 매일 수업에서 살사를 추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 갑자기 수업에서 웬 살사? 하고 생각했었다. 이제야 그 살사를 왜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수업 속의 감동과 경험의 스토리를 담으라는 것이 요지였다. 즉, 즐거운 수업을 만들라는 말이다. 추후 살사는 꼭 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쉐어에서 에스크에서 리슨에서 쉐어 어게인에서 에스크 어게인의 의미였다. 즉, 경험과 감동을 공유하고 느낀 점과 경험한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 후 그것을 다시 공유하며 다시 그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다. 이 책을 쓰는 이유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학교에서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학교에서 춤출 일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질문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여러분은 살사를 즐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사를 위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 볼까? 현장의 살사와 추구하는 행복 이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 학생과 교사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그러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여정을 시작해 보자. 목차. 프롤로그 -4. 한 장. 새로운 길. 수석교사 -9. 두 장. 소통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15. 세 장. 일상 수업을 넘어 의미 있는 수업으로 -19. 네 장. 수업교사가 주인공 -23. 다섯 장.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28. 여섯 장. 질문하면 학교가 달라진다 -34. 일곱 장. 행복한 학교, 행복한 교사 만든다 -40. 에필로그 -48. 1. 새로운 길, 수석교사. 3월 2일이 되면 대한민국의 학교는 대부분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한다. 필자 역시 늘 3월이 되면 긴장되고 올해는 어떤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날까 하는 설레임과 기대,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함께 공존한다. 첫날 새로운 학교로 부임받아 수석교사로 첫걸음을 딛는다. 모두가 새로움을 맞이하느라 여기저기 바쁘고 새로운 활력이 긴 겨울잠을 깨뜨리고 학교가 소란스럽다.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이 이루어지고 교직원 소개가 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수석교사가 처음으로 오게 되었다고 학생들에게 소개하셨다. 하지만 신입생들은 수업에 들어갔을 때 자신을 기억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신입생들에게는 자신의 담임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에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기억을 못했었다.
학생들과의 만남과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꾸려가는 3월은 모든 것이 다 새로움이었다. 수석교사로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신규 선생님과 저경력 선생님들에 대한 멘토링이다.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신규 수석교사가 신규, 저경력 선생님들과 함께 시작한 스토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쩌다 수석교사, 저경력 선생님과 레츠고. 새로운 학교에서 첫 출발을 하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둔 것은 신규, 저경력 교사들과의 만남이었다. 2019년 9월 1일자 신설학교였고 학교의 규모가 47학급으로 큰 학교이다. 그래서인지 발령된 학교의 선생님들은 젊고 저경력 교사들이 많은 학교였다. 멘토링을 하기 위해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니 2년 이하로 정하게 되었다. 상반기에는 9명의 교사와 함께 신규, 저경력 교사 멘토링을 구성하였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선생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전학공은 이미 2월 워크숍을 가니 세팅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자율 동아리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냈다. 그러다 보니 2명은 다른 자율 동아리와 겹치고 이런저런 일들로 몇 번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분들은 이미 1년의 학교 경험이 있어서 따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하며 시간을 탄력적으로 구성하였다. 한 달 한 번 꾸준하게 모이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의 일상, 여러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면 좋을 일들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관리자와의 만남으로 교감 선생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교감 선생님께서는 신규 선생님들에게 훈화하듯한 내용이 아니라 간단히 게임으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오셨다. 이후 선생님들께 교감 선생님과의 만남에 대한 한 줄 평을 부탁드렸다. 그것을 모아서 간단한 AI를 활용한 영상을 만들어 교감 선생님과 자율 동아리 선생님께 전달하여 공유하였다. 타입캐스트, 타이프캐스트 라는 AI 성우를 활용해서 신규 저경력 선생님들의 말씀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감 선생님께 전달해드리고 자율 동아리 선생님들과도 공유하였다. 말로 하면 쑥스러운 것을 이렇게 매체를 통해 감동을 대신 전달해드리니 교감 선생님도 좋아하셨다. 후에 이런 메시지도 보내주셨다. 신규, 저경력 선생님들과의 모임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모이게 되었는데 올해는 시범 단계여서 아직도 갈 길이 멀긴 하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에서 신규, 저경력 선생님들과의 만남, 이것 또한 나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이 행여나 부담을 주지는 않는지, 또한 자신이 멘토링 해준다고는 하나 그것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더 쌓아가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3월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10월에도 매달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간혹가다 학부모 상담이 갑자기 잡혀있거나 다른 일들도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도 하지만 늘 선생님들에게는 학생들에 대한 학급 경영과 생활지도가 가장 큰 난제로 남아있다. 같이 대화를 이끌어가고 정확한 정답은 던져줄 수 없지만 서로 함께한다는 것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의지가 된다. 필자 또한 수석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선생님들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어가고 있다. 어쩌다 수석교사가 되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전 새로운 길을 어쩌다 들었었지만 행복한 교사들과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라고 다시 반문해서 스스로도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날 것이다. 새로운 길, 신규, 저경력 선생님과 함께 렛츠고 할 것이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같이 동행해야겠다. 2. 소통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4월부터 시작되어 현재 10월까지 수업 공개를 진행하였다. 거의 모든 교사들이 1년의 학부모 공개와 동료 교사 대상으로 한 공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교급이 조금 큰 사이즈여서 교사 89분 중 80명 정도의 선생님 수업을 참관하면서 자세히 수업을 관찰하고 참관록 작성도 정성스럽게 해주려고 노력했다. 상반기에는 요령이라기보다는 진심으로 수업을 잘 관찰해서 자세하게 적어드려야지 하는 욕심을 가졌다. 하지만 상반기 수업 공개를 마치고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수정 보완되어야 할까?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진지하고 정성이 담긴 피드백을 해드릴까? 가 늘 고민이었다. 참관록을 자세하게 써줘서 당장은
감사합니다. 수석님, 이런 참관록은 처음 받아봐요. 수석님, 자세하게 서준이 다시 한번 저의 수업을 되돌아보고 제 수업을 되돌아보는 것 같아요. 라는 피드백을 상반기에 받았었다. 물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소통이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한 방향의 소통으로만 느껴졌다. 자신에게 소통이라는 주제로 고민을 많이 해보았다. 그래서 이민규 교수님의 책 질문하면 달라진다. 라는 말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았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일까? 참관록을 세세하게 적어준들 그것이 수업하시는 교사들의 의도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일까? 수업자의 수업 고민과 방향을 제대로 안내해 주기 위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수업이란 어떤 가치를 넣어서 수업을 이끌어내는 것일까? 질문을 하면 답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 질문을 했으니 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 2학기에는 수업하신 분들과 함께 수업에 대한 미니 토크를 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모든 분들을 수업 마치고 될 수 있으면 그날,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날 10에서 15분 미니 토크의 시간을 가졌다. 말이 15분이지 길어지면 1시간 가까이까지 가기도 했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 필자가 보지 못한 것,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역시 소통이라는 것은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이 더 적극적인 소통의 방법이구나 함을 느꼈다. 그래서 일방향의 소통보다는 상방향의 소통이 중요하다. 소통을 하니 상호 오해가 없고 이를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소통은 고래도 춤출 수 있도록 이해시켜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동력 역할을 해준다. 3. 일상 수업을 넘어 의미 있는 수업으로. 학교 생활에서 교사는 다른 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게 된다. 본교에서는 1년에 한 번은 동료 교사에게 한 번은 학부모님들에게 수업 공개를 한다. 수업 공개를 하게 되면 조금 긴장도 되고 수업을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잘 보여주고 싶은 욕심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그날만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 수업이다. 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수업은 평소 수업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수업 지도안 짜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한다. 그렇지만 늘 고민되고 어떻게 할까 생각도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요즘은 그래도 평소 수업을 많이 보여주시고 거기에 다른 요소들을 조금 얹혀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려고 한다. 하지만 과거 나의 수업을 돌이켜보면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일회성 이벤트처럼 수업을 보여주려는 욕심들이 있었다. 들어오시는 분들은 한 번만 보게 되지만 나랑 함께하는 학생들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쭉 이어져서 평상시 수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제와 내일과 다른 오늘의 화려한 수업만 보여주게 된다면 어떠할까? 진정한 의미의 학습과 배움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매일의 수업에서 일어나는 과정에 한 스푼 열정을 얹혀서 기획해주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업을 꿈꿔본다. 화려한 수업로, 일상적 수업 예스. 보통 공개 수업합니다. 라고 공지가 뜨면 선생님들은 공개 수업에 대한 일정을 적고 어느 반에서 어떤 단원을 가지고 수업하실지 고민을 하시게 된다. 수업을 설계하면서 평상시 수업을 하시도록 안내를 한다. 그리고 그날 하루 이벤트성 수업을 하고 다음에는 연결이 되지 않고 다시 한번 그런 수업은 시도하지 않는 그런 수업은 피해달라고 부탁한다. 물론 이렇게까지 한번 반짝 하고 많은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수도 있다. 필자의 초년 시절과 교생 선생님 때의 공개 수업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그때 뒤에서 바라보는 여러 선생님들의 눈길 때문에 수업을 준비할 때 화려하게 수업을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저 이런 수업해요 라고 하면서 짜잔 하는 식의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수업을 평상시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까? 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교사의 생명은 수업이다. 매일이 실시간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므로 이 수업에 대해서 공개 수업을 어제와 다른 수업, 내일과 연결되지 않는 수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평상시 수업을 보여주되 보여주기식 쇼가 되어서는 안 된다. 평상시 수업에 조금만 새로움을 얹히는 것은 괜찮다. 아이들이 평소와 다른 수업을 선생님이 하게 되면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이 오늘 공개 수업이라서 말투도 다르고 수업 방식도 다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금방 눈치채게 된다.
가장 좋은 수업은 일상의 수업을 수업 설계 의도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고 수업의 목표에 도달 가능하도록 하는 수업이다. 절대 화려한 수업만을 추구하는 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4. 수업 교사가 주인공. 교사들은 수업 공개를 동료 교사와 학부모 대상으로 한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평소 수업을 열어준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여러 선생님들 혹은 학부모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의식하다 보니 긴장이 되고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많다. 어느 선생님께서 수업 후 교과 협의회를 하는 자리에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한다. 뒤에 참관하는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뒤에서 참관하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 선생님께서 수업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런데 수업을 마친 뒤 선생님께서는 긴장을 하다 보니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오지 못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셨다. 긴장하는 마음도 수업자가 잘하려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긴장도 더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미 노련하셔서 뒤에 누가 있던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주연이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수업을 잘 보여주는 경우도 물론 많다. 주인공이 수업자가 여유 있게 모든 관객들을 살펴보면서 수업에 집중하고 설계한 대로 수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교사의 주도성이 발현된다. 학생들도 교사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진행하면 몰입과 참여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교사는 교실에서 단순히 지식 전달만을 떠나서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행위 주체성이 발동되면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습 태도와 자신감도 심어주고 자신만의 교육 철학과 방법으로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는 영감을 전달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다. 내가 단지 수업만 한다라고 마음먹으면 거기에서만 그치게 된다. 하지만 나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선생님이고 내가 행위의 주인공이야. 라고 자기 확언 내지 자기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사가 교실 안의 주인공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면 교실도 학교도 행복해질 수 있다. 교실 현장에 수업 공개를 할 때 주로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관찰하게 된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내 수업을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께 공개하여 수업을 같이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수업 공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으나 필자의 바람은 자신의 수업을 열고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수업자가 주인공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수업을 설계하고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러웠으면 한다. 교실의 담을 허물고 비판의식이 아니라 상호작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수업 모니터링을 해주는 것이 서로 부담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과정이라고 여겨졌으면 한다. 수업 공개를 통해서 자신의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겨서 동료 교사부터 받는 피드백으로 자신의 강점을 인식하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교사 전문성을 키우기를 희망한다. 수업자가 수업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으로 수업의 질도 높이고 학생과 교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교사가 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 교사가 주인공이라는 자신감,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은 진정으로 행복한 학교의 의미를 찾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다. 5. 서두르지도 말고, 멈추지도 말고. 스페인어로 신프리사, 신포사 라는 말이 있다. 늘 급하게만 가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쉬어가기도 하지만 완전 쉬라는 말이 아니고 잠깐은 내려놓고 쉬었다 다시 가라는 말이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늘 뭔가에 쫓기듯이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다른 일이 산더미처럼 다시 쌓여 있곤 한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늘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이 꼭 중요하지만은 않다. 가끔은 내려두고 주변을 살피고 특히 교사 자신을 살펴야 한다. 그래야 교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사가 행복해져서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있을까? 교사만의 수업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한 교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분모로 누구나 공감하는 공동체 내에서의 수업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 철학으로 교사들이 경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은하게 수업 철학이 공동성을 발휘하면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다. 서두르고 밀어붙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민 행복지수가 높다는 덴마크의 예를 들어보자. 덴마크의 기자인 마르쿠스 베른센의 삶을 위한 수업에서 교사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11가지의 수업 철학으로 수업에 임한다고 한다. 책에 나온 내용을 인용해 보겠다. 1.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2.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Why를 묻는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학생을 경쟁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4. 상위 10%에 들지 않아도 괜찮다. 뒤처진 학생들도 끝까지 챙긴다. 5. 학생 간의 배려와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하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듣기이다. 6.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이 권력을 분점한다. 학생을 젊은 어른으로 대접한다. 비판 정신을 길러준다. 7. 학생들에게 스스로 선택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시킨다. 8. 시험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삶을 위한 수업을 지향한다. 9. 인생은 통합적이다. 그러려면 교사가 통합적으로 사고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10. 교실은 입시 전쟁터가 아니라 웰빙을 체험하는 생활 공동체이다. 11.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발췌, 삶을 위한 수업. 마르쿠스 베른센. 이 책의 저자는 한국 특파원으로 2014년부터 3년간 살면서 처음엔 한국이 좋아서 사랑에 빠졌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알아가면서 점차로 한국에서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왜 한국의 교육이 행복한 웰빙을 꿈꾸는 그런 공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마르쿠스 베른센과 함께 3년간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위한 수업을 덴마크 기자가 쓰고 오마이뉴스 션호 대표가 기획, 번역하였는데 오 대표는 한국의 학생들을 말로 비유하였다. 한국 학생들은 야생마처럼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덴마크의 학생들은 경주마가 아니라 야생마처럼 주변의 경관도 보면서 들의 핀 꽃, 나무, 새들도 바라보면서 간다고 비유하였다. 너무 빠른 속도에 맞춰서 경쟁을 위해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앞서 덴마크 교사들의 수업 철학 3번과 4번에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수업 철학 11가지 중에서 세 번째에서 네 번째 수업 철학. 3. 학생을 경쟁의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 4. 상위 10%에 들지 않아도 괜찮다. 뒤처진 학생들도 끝까지 챙긴다. 따라서 행복한 교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 학생들을 경쟁의 무리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경쟁으로 앞서가는 학생들 이외에 뒤에서 처져 있는 학생들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체크해 봐야 한다. 이런 체제를 위해서 교사는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멈춰서도 안 된다. 주변을 보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살펴가야 한다. 또한 그대로 지쳐 멈춰서도 안 된다. 하지만 잠시 쉬어가는 것은 괜찮으리라. 누구나 삶의 곡선을 타게 된다. 앞을 보고 옆을 보고 가다가 지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가는 쉼표를 찍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교사의 회복적 탄력성이 이때 나타나게 된다. 행복한 교사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 잠시 내려놓고 사유하고 에너지가 차오르면 천천히 다시 시작해가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덴마크와 같은 행복지수가 놓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교사들이 공통분모의 교육에 대한 수업 철학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해주며 서두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간다면 행복한 학교에 가까운 교육 공동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경쟁체제, 입시체제에 있다 보니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는 늘 앞만 보고 질주하는 데 익숙해 있었다. 6장. 질문하면 수업이 달라진다. 우리의 삶은 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기 위한 여정의 반복이다. 어려서 자녀들이 이건 뭐야? 라는 질문을 하면 부모님은 그에 대한 반응을 잘해주는 경우도 있고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 정말 정성으로 답을 해주는 경우 그 자녀의 지적 호기심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증폭되어서 늘 탐구심과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상황을 수업의 장면으로 다시 적용해보자. 과연 자신의 수업은 어떠했는가? 혹은 우리가 학창시절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질문들을 받고 대답했을까? 필자의 경험을 이야기해 본다면 받아온 질문들은 거의가 사실적 질문에 해당되었다. 텍스트에 나온 답을 그대로 답하기 위한 노력만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는 180도로 바뀌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질문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민규 교수님은 그의 책, 질문하면 달라진다에서 삶과 연결시켜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과 답에 따른 실행까지도 유도하고 있다. 우리의 수업 속에서도 교과서와 관련된 내용이겠지만 그것을 통한 질문과 이 질문이 삶과 연결되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까지도 깊이 있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흐름과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학생들이 단순한 답을 내기보다도 열린 질문으로 사고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봐야 한다. 그동안 그런 경험치가 부족했어 교사들도 좋은 질문을 하기란 쉽지 않다.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질문으로 수업을 설계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수업, 평가혁신 현장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수업 설계 부분이 들어있는데 수업을 설계할 때 탐구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한다. 도입 파트 이후 탐구 단계에서 세 가지 질문들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고 있다. 즉, 사실적 질문, 개념적 질문, 논쟁적 질문을 설정하도록 한다. 이후 이 질문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실행을 하며 최후 성찰을 하면서 자신의 삶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런 식의 수업 설계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서 실제 수업 속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탐구 과정, 실행 과정과 성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궁극적으로 수업의 흐름도 달라지지 않을까? 질문을 던지니 수업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행복한 수업도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수업의 현장을 좀 더 탄력적이고 깊이 있게 이어가기 위해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지식만 암기하는 것은 경쟁력이 없다. 다양하게 폭넓은 사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그 지식을 응용하고 적용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인공지능 시대,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인공지능이 쉽게 찾아준다. 검색 하나로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있는 사고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 질문이 달라지면 또한 수업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질문하면 수업이 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을 넘어선 교실에서의 수업의 변화를 의미한다. 행복한 수업은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교사가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귀 기울이고 그 질문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통합할 때 학습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 검색 능력이 아니라 그 정보를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하며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실 내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넓히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교사는 안내자 역할도 해야 한다. 끝으로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는 말은 교육 현장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교사가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존중하고 그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일 때 학습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육 환경은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질문하면 수업이 달라진다. 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 7.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 욕구이다. 한 해를 거듭하면서 나는 행복한 교사인가? 라고 질문을 던져봐도 좋겠다. 1월과 12월은 큰 차이가 있다. 한 달 차이가 될 수도 있고 12달 차이가 될 수도 있다. 1월은 새로운 해를 위해서 나는 행복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는 해이다. 하지만 12월이 되면 현장의 교사들은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심신이 지쳐있는 때이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시기는 12월이다. 그래서인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한 교사인가? 라는 질문을 더 던져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교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부터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서 수업의 장면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왔다.
혼자 생각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도 있는 것을 교사 공동체로 보고, 더 나아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있는 교육 공동체로 넓게 나아가서 생각해보자. 아마도 확실하게 예스와 노로 구별이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공동체가 행복하면 학교도 행복해진다. 공동체는 개개인이 합쳐서 이루어진 집단이다. 이 집단이 공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면 행복이라는 조각들이 끼워 맞춰져서 빛이 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늘 반대의 상황도 있기 마련이다. 행복한 학교가 목적이라면 각각의 개인들도 행복해야 한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은 행복하신가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과연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 분이 몇이나 될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교사인 우리는 행복한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학교 현장을 살펴볼 때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직장에서는 어떠할까? 화두를 던지고 난이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책을 쓰기 시작했다. 자신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공동체 내에서 어떤 환경을 만들고 조직 문화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바뀔 수도 있다. 교사 공동체가 만드는 분위기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소통과 공감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교사를 위한 소통 공간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다. 첫째,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교과 간 상호 소통도 하고 때로는 라포를 형성할 수 있는 친밀감 있는 대화로 티타임을 가지며 서로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동학년을 맡는 교사들 간의 상호 대화가 많이 중요하다. 1년을 함께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들어가는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교관의 공개 수업을 할 때에서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어야 한다. 수업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한 교사의 몫으로 던지기보다는 모두의 수업이라는 측면으로 보고 내가 수업자라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특히 수업에서 벗어나 집중을 잘못하는 학생을 어떻게 같이 수업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교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서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할 수 있다면 교사가 가지고 있는 고민도 함께 나누어 행복의 지점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동의 주제나 연구를 가지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만나는 소통과 대화의 장이 있다. 각 학교별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학기 초에 조직하게 된다. 학기 초에 서로 어떤 것을 목표로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학습의 공동체 내에서 무엇을 연구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이 전학공이 꼭 학습적으로 경직되어서 인간관계의 형성이 잘 되지 않는다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공동체의 목적이 있지만 구성원들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 뭐가 문제이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지에 대한 대화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면 전학공의 팀장들은 구성원 내 소통을 위해서 의견 조율을 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의 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관계 형성이 된다면 교사는 공동체 분위기 내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셋째, 자율 동아리의 형태로 뜻과 마음이 맞는 선생님들과의 교류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들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문화의 형성이 중요하다.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사들의 취미 활동이 힐링으로 이어진다면 정신적으로 즐거움과 스트레스 해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일의 능률은 정신적인 행복감과도 많은 연결이 되어 있다. 여러 업무나 스트레스가 증가하다 보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사 자율 동아리로 볼 수 있다. 같이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연극 공연이나 맛집 탐방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소속감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교사들의 행복을 추구할 때 교사들끼리의 조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교사들의 조직 내 활동 이외에도 학생 및 학부모와도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한쪽만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해야 한다. 학생들과는 늘 수업으로도 만나지만 소규모의 자율 동아리 형태로도 같이 협동심을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몇 년 전부터 학생들과 함께 소소하게 자율 동아리를 해오고 있다.
교사가 행복감을 느끼고 정규교과에서 하기 힘든 실험적 파일럿 테스트를 동아리 학생들과 소규모로 할 수 있다. 이럴 때 학생들과의 소속감과 연대가 깊어지고 교사도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국제교류, 영어책 읽기, 한글책 읽기 등을 동아리 학생들과 연중 실시한다. 아침 15분 독서의 습관 만들기가 이 활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꾸준하게 책을 읽다 보면 1년쯤 마무리할 때 되면 많은 책들과 함께하고 나눔을 가질 수 있어서 기록으로 남길 만큼의 소중한 보물이 만들어진다. 올해 학교를 옮겨서 자율 동아리 편성이 잘 되지 않았었는데 학교 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도움으로 학생 모집을 할 수 있었다. 현재 6명의 학생들이 남아있는데 이 학생들과 독서를 하면서 아침부터 즐거운 시작을 하게 된다. 이것이 아침의 행복을 몰아오는 엔돌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한다. 이처럼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교사가, 학생이, 학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3주체들이 행복한 분위기를 만들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책에서는 필자가 교사 입장에서 주로 섰으나 결국 교사가 행복하면 도미노처럼 학생도 학부모도 행복할 거라는 기대를 걸고 함께 가치 있게 같이 동행하는 조직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에필로그. 교사 개인의 행복은 학교 공동체의 행복으로 이어진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교사들이 스스로의 감정과 상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배우며 교육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자기 인식과 관리는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필자가 이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것은 거의 1년의 수석교사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1년 동안 생각해온 것이 어느 한 교사의 행복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행복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공개 수업을 마치고 교과 협의회를 할 때 한 명이나 두 명의 교사들이 있는 교과나 비교과 선생님들과의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학교 내에서 이런 소규모 공동체 안에서라도 조그마한 행복 쌓기를 만들어 그것이 합쳐지면 공동체의 행복으로 확대될 수 있겠구나 함을 느꼈다. 또한 이런 공동체의 행복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학교 공동체 차원에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의 개선, 공감 능력의 증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의 조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숨가쁘게 돌아가는 학교의 일상에서 학기 말이 되면 피로에 지치고 업무에 치이고 학생 생활 지도로 모든 에너지가 거의 바닥을 보일 시기가 된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사들은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본교에서 12월 초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발표의 날이 있었다. 1년 동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소규모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공유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교사의 힐링의 시간과 나만 힘들지 않아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한마음 가지기였다. 그동안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모습과 알차게 서로 뭔가 가치를 향해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모습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마음 약국이라는 학기말 프로그램과 마지막 힐링 치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상담교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공동체 구성원의 작은 행복이 모여 씨앗을 뿌리고 이것이 전파되어 학교 내 행복 바이러스가 널리 널리 퍼져가길 희망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교도 행복해진다.